네, 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쥐의 운동 피질에서 측정한 NFP, 즉 이 로컬 필드 포텐셜 신호를 이용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각각 적용한 논문 두 편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Decoding Locomotion Speed and Slope from Local Field Potentials of Red Motor Cortex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Computer Methods and Programs in Biomedicine 이라는 저널에 2022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 4.9로 컴퓨터 사이언스 인터디스플리너리 어플리케이션스 분야와 컴퓨터 사이언스 시어리 메소드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저널입니다. 본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학적 손상이나 사지마비로 인한 센서리모터 손상은 수백만 명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BCI는 일부 센서리모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는 말초신경계와 근육에 의존하지 않고 뇌를 직접적으로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컴퓨터는 이를 통해 운동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구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수많은 연구는 상지신경 보철물을 제어하고 힘, 방향, 위치 및 속도와 같은 앞다리 움직임의 운동 역학을 디코딩하는데 BCI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뒷다리 움직임의 신경 해독 및 디코딩을 위한 연구는 제한적이라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EMG 혹은 뇌의 미세전극 어레이를 삽입하여 운동 역학을 디코딩하는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1차 운동 피질인 프라이머리 몰터 콜텍스, 이 M1에서 뒷다리 영역의 보행 속도, 경사와 같은 매개 변수를 디코딩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쥐와 같은 설치류는 위험을 피하거나 사냥을 할 때 다양한 속도로 운동을 하며 속도 조절은 운동의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 중 하나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류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조건에서 여러 슬로프, 경사면을 걸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쥐의 운동 속도와 기울기를 분류하기 위해 M1,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의 LFP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를 위해 쥐가 보상을 받기 위해 다양한 경사와 속도의 러닝머신 위를 걷는 동안 M1의 LFP 신호를 사용하여 이를 디코딩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7마리의 암컷 렛이 사용되었습니다. 쥐들에게서 다양한 조건의 운동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쥐 전용 러닝머신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꺼진 러닝머신에 일주일 동안 매일 2시간씩 쥐를 올려놓아 러닝머신에 적응하도록 하고 이후 주에 3번씩 한 달 동안 쥐들에게 러닝머신을 부드럽게 걷도록 걷는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2개의 행동 태스크를 진행을 하였는데 먼저 다양한 속도 조건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러닝머신을 4개의 속도로 훈련시켰고 기울기의 경우 7개의 조건으로 훈련시켰습니다. 행동 태스크를 훈련하는 기간은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각 조건에 대해 훈련을 진행한 뒤 뇌파 측정을 위한 전극을 이식하고 쥐마다 120초씩 2개의 태스크를 모든 조건에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올바르게 태스크를 수행한 쥐들을 선별하였으며 속도 조건의 경우 3마리의 쥐가, 기울기 조건의 경우 2마리의 쥐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극 이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외과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케타민이랑 자일러진이라는 마취제를 통해 마취를 진행하고 그림과 같이 전극 배열을 뇌에 삽입하였다고 합니다. 위치는 오른쪽 방구의 M1, 이 프라이머리 몰터 콜텍스에 삽입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좌표는 다음과 같고 첫 번째 전극이 해당 위치에, 마지막 전극이 해당 위치에 올려놓게 하여서 모든 쥐에게서 동일한 위치에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앞서 120초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저자들은 시작과 끝부분의 10초는 일정한 속도 및 부드러운 보행이 수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따라 최종적으로 100초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를 1초씩 세그먼트하여서 총 100개의 트라이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전철의 경우 2에서 500Hz 대역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고 50Hz 노치 필터링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CSP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CSP 경우 뒤에 결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적용 유무에 따른 비교도 함께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DWT를 통해서 디스크릿 웨이블릿 트랜스폼을 통해서 주파수 분해를 하고 이를 특징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주파수 밴드 및 대역은 다음과 같이 다음 테이블과 같고요. 참고로 델타는 0에서 3.9Hz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밴드패스 필터링이 2Hz부터 수행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에서 3.9Hz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출된 특징은 통계 기반으로 피처 셀렉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은 없었는데 아마 그룹 간 통계 비교를 통해 P값을 기준으로 솔팅을 하거나 셀렉션을 하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류의 경우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LDA, SVM, 나이브 베이어스 이렇게 3가지를 사용하였으며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고 이를 10번 반복한 최종적으로 10-5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결과는 속도 디코딩 결과이며 4클래스 분류 결과를 나타내고, 오른쪽 결과는 기울기 디코딩 결과이며 7클래스 분류 결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주파수 밴드별 분류 결과를 각각 나타내고, 두 조건 모두 모든 밴드를 사용하였을 때 그리고 분류기의 경우 LDA에서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속도의 경우 4클래스의 무작위 분류 성능인 25%보다 훨씬 향상된 이 80.73%의 분류 결과를 보이고, 기울기의 경우 7클래스에서 무작위로 분류했을 때 성능인 14.28%를 훨씬 상회하는 77.73%의 분류 결과를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피처 셀렉션 결과이며, 속도 조건의 경우 21개의 피처를 사용하였을 때 최대 분류 성능 대비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를 보인, 즉 21개의 피처부터 정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고, 특히 58개의 피처를 사용하였을 때 80.74%로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울기 조건의 경우 25개의 피처를 사용하였을 때부터 이 정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고, 128개의 피처를 사용하였을 때 77.75%의 가장 높은 최대 정확도를 도출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측 결과는 주파수 밴드별 기여도를 나타내고, 기여도는 단순하게 선택된 피처 수 중 해당 주파수 밴드의 피처 수가 얼마나 있는지의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고, 속도와 기울기 모두 이 하이 프리퀀시 대역으로 갈수록 좀 기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EEG의 경우 주로 알파, 베타, 그리고 100Hz 미만의 감마 대역이 이 보행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0에서 400Hz 대역의 200에서 400Hz 대역이 손의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고, 70에서 300Hz 대역도 움직임과 관련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도 250에서 500Hz와 이 125에서 250Hz 대역에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임으로써 이 해당 두 대역이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주파수 대역임을 언급하고 있고, 이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의 LFP 신호에서 해당 주파수 대역이 운동 역학 디코딩의 가장 중요한 대역임을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컴퓨터 매트릭스 결과이고, 속도의 경우 12m/min과 15m/min에서 이 오분류가 가장 많았고, 기울기의 경우 플러스 5도와 플러스 10도에서 오분류가 가장 많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 결과는 이 CSP 필터 적용 요무에 따른 결과 비교를 나타내며, 두 조건 모두 CSP 필터 적용 후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테이블 결과는 트라이알 길이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세그먼트한 트라이알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성능이 꽤 많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해당 결과를 보면서 애초부터 그냥 5초를 사용해서 이 논문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해당 결과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5초의 길이로 세그먼트 할 경우 속도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디코딩 성능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LFP 신호를 사용하여 뇌파와 동일하게 특징 추출 및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연구도 진행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아무래도 인베이시브한 신호이다 보니 해상도가 좋아서 100Hz 이상의 신호를 분석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100Hz 이상의 하이 프리퀀시 대응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EEG를 사용하여 100Hz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알고리즘 등을 고안하면 활용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를 위해 이 사람에게서는 어렵겠지만 인베이시브 신호와 스캘프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여 좀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논문은 Multiscale Convolution Neural Network Based on Time Frequency Features for Decoding LED Exercise Fatigue LFP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LFP 신호를 딥러닝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운동 피로를 디코딩하는 주제에 관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바이오메디컬 시그널 프로세싱 앤 컨트롤이라는 저널에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4.9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저널입니다. 본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피로는 일상적인 신체 운동이나 스포츠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고 부상 가능성을 높입니다. 발생 위치에 따라 메커니즘이 복잡한 운동 피로는 크게 말초 피로와 중추 피로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뇌로 대표되는 중추신경계가 운동 능력 감소를 이끄는 말초 시스템의 조절과 관련이 있으며, 뇌파 운동 피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쥐를 통해 운동 피로의 핵심 메커니즘을 연구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운동 피로 모델을 설계한 예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쥐에게서 이 강제 수영을 시켜서 피로 모델을 확립하고, 지치지 않은 쥐와 수영한 쥐 간의 이 혈류, 혈액 등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해마의 뉴런이 피로 상태에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20분 동안 쥐에게 적당한 강도의 달리기를 시킬 경우 대뇌 글리코겐이라는 호르몬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OHT라는 수치가 증가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외에도 MRI, LFP 등을 통해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자들은 이 운동 피로와 뇌 특징 간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만 이를 연구하기 위해 딥러닝을 사용한 논문이 거의 없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수동으로 특징을 추출할 경우 운동 피로와 뇌 관계를 완전히 밝혀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수동 특징 추출의 필요성을 크게 감소시켜 엔드-투-엔드 처리에 이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선행 연구들에서 PDNCC, ANET 등을 설계하여 이콕 신호, 즉 인베이시브하게 측정된 신호의 분류 가능성 및 디코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운동 피로 전후에 LFP 기능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다중 스케일 CNN을 제안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쥐에게서 운동 피로 실험 패러다임 설계, 운동 피질 영역의 LFP 기록 전극 삽입, 전처리 및 분석 후 최종적으로 CNN 기반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메소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는 12마리의 SD-렛이 사용되었습니다. 쥐들에게서 운동 피로를 유발하기 위해 첫 번째 논문과 유사하게 런닝머신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적응 기간을 위해서 3일 동안 런닝머신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첫날엔 25도 기울기와 15m/min의 속도로 20분 동안, 둘째 날엔 속도만 높여서 20m/min의 속도로, 그리고 셋째 날엔 더 빠르게 25m/min의 속도로 역시 20분 동안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틀의 휴식 후 전극 이식 및 회복 기간 이후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로를 유발하기 전 이 프리 퍼티그 레스트 구간의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피로 유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피로 유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셋째 날과 같은 조건인 25도 기울기 25m/min의 속도로 런닝머신을 타개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20분 동안 타개하는 게 아니라 계속 타개하면서 피로했다고 판단하고 런닝머신을 멈추는 기준을 여러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트랙 뒤에 머무르는 그림을 보면 이 뒷벽에 엉덩이를 붙인 경우, 그리고 어떠한 소리, 빛, 약한 전기 자극에도 런닝머신을 주행하지 않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런닝머신을 멈추고 바로 포스트 퍼티그 레스트 이 데이터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극 삽입 및 데이터 수집 관련 내용입니다. 전극 삽입을 위해 이소플로레인을 통해서 마취를 진행한 뒤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4개의 전극을 다음과 같이 모터 콜텍스에 삽입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AP의 경우 엔테리얼, 포스테리얼의 약어로 정수리를 기준으로 전방 몇 미터에 있는지, 후방 몇 밀리미터인지를 나타내고, ML은 미드라인의 약어로 이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플러스면 오른쪽 몇 밀리인지, 마이너스면 왼쪽 몇 밀리에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경우 피로 유발 실험 전후 15분 동안 안정 상태에서 측정하였으며 운동 피로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15분 이상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15분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동시에 비디오 녹화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뒤에 비디오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연구에서는 따로 분석이 수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집된 LFP 데이터는 0.5에서 100Hz 대역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하고 50Hz 노치 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1초 간격으로 세그먼트하였습니다. 이후 PSD를 다음과 같이 5개 주파수 대역에서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PSD의 경우에는 단순히 정량 비교를 위해 사용하였고 뒤에 결과에도 나오겠지만 약간 해석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제 추출을 하였고 실제로 이 딥러닝 모델의 인풋으로는 0.5에서 100Hz 필터링된 시계열 데이터가 입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그림이 이 본 논문에 제안한 이 MS 컨버넷의 전체 개요 그림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4개의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서 수집된 LFP 데이터는 밴드패스 필터링이 되고 이후 MS 컨버넷에 이제 입력되게 됩니다. MS 컨버넷은 크게 템포럴 피처 모듈, 내로우 프리퀀시 피처 모듈, 와이드 프리퀀시 피처 모듈 이렇게 세 모듈에서 각각 피처를 추출한 뒤 컨캐테네이트 하여서 최종적으로 분류를 수행하게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시간적 특징을 추출하고 2Hz 이상의 주파수 특징 추출을 위한 내로우 프리퀀시 피처 모듈, 4Hz 이상의 주파수 특징 추출을 위한 와이드 프리퀀시 피처 모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멀티 스케일, 다중 스케일의 피처를 추출하여서 최종적으로
피로 전, 후, 이 프리와 포스트를 분류하는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모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템포럴 피처 모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입력의 경우 4개의 채널과 1000, 즉 1초 데이터고, 이 샘플링 레이트가 1000Hz라서 1초 데이터가 입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CNN의 경우 통상적으로 뇌파 분석에 활용되는 구조인 이 템포럴과 스파셜 컨볼루전 구조를 사용을 하였으며, 첫 번째 컨볼루전은 10의 커널 사이즈로 이제 훈련이 진행되게 됩니다. 저자들은 이 10이라는 작은 크기의 커널은 LFP 데이터의 시간 및 고주파 피처를 더 잘 추출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4개 채널에서 스파셜 컨볼루전을 적용하여서 공간 정보를 학습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엘루 액티베이션 funktion을 거치고 맥스플링을 적용해서 차원을 좀 디멘전 시키게 됩니다. 차원을 리덕션 시키게 됩니다. 이후 3개의 컨볼루전 블럭을 더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시간적 정보만 쭉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주파 특징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하고, LFP 데이터의 이 미세한 시간 정보를 모두 학습을 하게끔 이제 구현을 하였다라고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CNN의 경우 여러 논문에서 언급되었지만, 커널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 특징을 학습하게 되고, 커널이 작을수록 고주파 특징을 학습하는 특성을 가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로우 프리퀀시 피처 모듈인데요. 전체적인 구조는 앞선 템포럴 피처 모듈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이, 첫 번째 모듈에서 이 템포럴 커널 사이즈를 500으로 설정하였는데, 앞선 템포럴 피처 모듈에서는 이 10으로 매우 작은 커널 사이즈를 사용하였는데, 본 모듈에서는 이 500이라는 엄청 큰, 이 샘플링 레이트인 1000Hz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를 이제 적용함으로써 선행 연구에 따라서 2Hz의 주파수 분해능을 기반으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이렇게 500의 커널 사이즈를 적용을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드 프리퀀시 피처 모듈의 경우에는 샘플링 레이트의 4분의 1인 250의 커널 사이즈를 사용해서 4Hz의 주파수 분해능으로 피처를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이 콕 데이터의 4Hz의 분해능의 필터를 사용하면 좋은 피처를 추출했다라는 결과들을 언급하면서 이 다음 해당 커널 사이즈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 다른 부분은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템포럴 피처 모듈에서는 10의 이 커널을 사용하여서 시간 정보 및 고주파 피처를 추출하고, 내로우 프리퀀시 피처 모듈에서는 500 사이즈의 커널을 사용하여서 2Hz의 주파수 분해능의 피처를 추출하는, 즉 이 조밀한 내로우한 프리퀀시의 피처를 추출하는, 그리고 와이드 프리퀀시 피처 모듈에서는 250 사이즈의 커널을 사용하여서 4Hz 주파수 분해능의 피처를 추출, 즉 이 와이드한 프리퀀시의 피처를 추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델 훈련과 관련된 부분인데, 간략하게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러닝 레이트는 0.001이었고요. 폴드당 100의 폭으로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배치 사이즈가 2인데, 저자들은 이 G마다 피로 전, 후 2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피로 전과 피로 후의 트라이얼을 하나씩 무작위로 넣어서 이 배치 사이즈 2개 안에 피로 전과 후가 무작위로 하나씩 들어가서 이제 함께 훈련을 하도록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결과는 PSD 정량 분석 결과입니다. 12마리의 쥐에서 세타, 알파, 베타 대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PSD에 로그를 취하여서 이제 결과를 리포트하였는데요. 정확한 언급은 없었으나 아마 피로 후에 좀 감소했다라는 걸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로그를 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들은 이 세타, 알파, 베타에서 피로 후 유의미한 PSD 감소를 관찰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레버를 누름으로 인해 발생한 피로 후 LFP의 세타, 베타의 PSD가 감소한 결과와 일치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서도 운동 후에 세타랑 알파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며 결과의 타당성, 즉 피로가 올바르게 유발이 되었고 신경 생리학적으로도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류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이전에 활용된 다양한 모델 대비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하였으며,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통계적으로 MS 컨버넷이 다른 모델 대비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결과 상승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정량 분석 결과 85%로 이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컴퓨터 매트릭스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결과는 이 템포럴 모듈, 그 다음에 내로우 프리퀀시 모듈, 와이드 프리퀀시 모듈 각각을 제거하였을 때 결과를 나타내며, 정량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어떠한 모듈을 제거하더라도 정확도가 하락함을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으며, 이 모든 모듈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화 결과이며 TSN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MS 컴브넷이 두 클래스를 가장 잘 분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오른쪽 결과는 조금 신선했는데 모델의 합리성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계산한 주파수 대역별 PSD와 모델 출력 간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Y축이 코릴레이션, 상관계수 R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관관계를 계산하기 위해 델타 대역만 필터링해서 모델에 입력하고 그 아웃풋이랑 델타 PSD랑 코릴레이션을 구하고 알파 대역만 필터링한 신호를 모델에 입력하고 이 출력값과 알파 PSD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 이런 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제안한 모델이 0.4의 근사한 혹은 그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였음을 언급하면서 이 좀 모델이 합리적으로 모델의 합리성을 검증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결과는 이 기여도 결과인데, 이 캡텀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저도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모델 해석 알고리즘으로 파이토치 기반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기여도는 단순하게 훈련된 모델에 앞선 이 상관관계 결과와 유사하게 델타 대역으로 필터링된 신호를 넣고 기여도가 계산되고, 세타 대역의 신호를 넣으면 이제 또 기여도가 계산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각각의 주파수 대역으로 필터링된 신호를 입력함으로써 기여도를 각각 계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D컴브넷과 이제 MS 컴브넷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D컴브넷은 MS 컴브넷 다음으로 가장 성능이 좋았던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수랑 음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 절대값 기준으로 클수록 기여도가 크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 앞선 PSD 결과는 조금 다르게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가 크게 기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베타를 제외한 모든 주파수 특징에서 제안한 모델이 더 많은 기여도를 보인 것을 근거로 제안한 모델이 딥 컨브넷 대비 더 많은 주파수 특성을 훈련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딥 컨브넷에서는 델타랑 세타가 전혀 이제 기여도가 없는데, 이 MS 컨브넷은 델타랑 세타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델타랑 세타의 특징도 골고루 학습에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좀 성능이 더 높게 나왔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논문의 모델 구조가 이제 복잡하지 않고 여러 모델과 유사하게 단순히 커널 사이즈만을 변경하며 이제 훈련을 진행하였음에도 꽤 높은 성능을 보였음이 흥미로웠고, 채널이 4개밖에 없는 LFP 신호를 딥러닝에 적용한 연구가 흔치 않아서 본 논문을 저널 미팅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높은 시간의 당도의 이콕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 커널 사이즈를 250, 500Hz 등 500 등 큰 수치로 설정하는 부분은 저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진행한 연구는 아쉽게도 좀 하나의 채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추후 이에 적합한 모델 구조로 다시 설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저널 미팅 때는 논문 조사를 조금 더 해보고 혹시 하나의 LFP 신호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연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고 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